여러분 혹시 미연씨 좀 해보셨습니까? 동생이 한 걸 지켜보긴 했죠. 미연씨라는 미연씨가 뭔지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아니요, 안 해봤어요. 주변에 다양한 성격의 미소녀들이 있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런저런 엔딩을 보는 그런 게임이죠. 일단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좋아하기는 좀 힘든 장르죠. 물론 요즘에는 뭐 여성향 연애 시뮬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미연씨라는 장르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들의 왜곡된 판타지가 그대로 투영되면서 여성 캐릭터들이 대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캐릭터들이 고등학생, 미성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미연씨의 탈을 쓴 성범죄 게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게임들도 좀 있어서 이 장르 자체가 가진 이미지가 저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게임이 미연씨입니다. 전형적인 미연씨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좀 많아서 추천작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클럽과 미연씨,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된다면 역시 고등학교 클럽 동아리를 배경으로 한 미연씨 게임이 되겠죠. 제목이 도키도키 리터러처 클럽. 도키도키 메모리얼의 뭐 후속편인가요? 약간 도키도키 메모리얼이 딱 생각나죠. 한글 제목으로는 두근두근 문예부고요. 뭐 도키도키 붙어있는 제목도 그렇고 일러스트도 딱 보면 일본 게임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미국 게임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2017년에 무료로 발매된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뭘로요? 스팀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게임마다 이제 그 게임의 키워드가 되는 태그들이 있잖아요. 이 게임의 가장 첫 번째 태그가 심리 호러입니다. 미연씨인데 그래서 호러예요? 뭐 고등학교에서 호러라고 생각하면 화이트데이 같은 거, 그렇죠. 뭐 학교 동아리실에 귀신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심리 호러잖아요. 귀신이 나오는 그런 직접적인 호러물과는 또 거리가 있고요. 얀데레물이에요? 얀데레가 뭐예요? 얀데레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집착으로 돌아버리는 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냥 호러보다 저는 심리 호러가 더 무서워. 일단 이게 게임을 실행을 시키면 경고 메시지가 수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게임은 만 15세 미만의 플레이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의 시청, 플레이를 금하는 바입니다. 불안장애,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포일러가 포함된 게임 컨텐츠의 경고사항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네를 눌러서 그 스포 포함된 경고들을 볼 수도 있고, 아니요 눌러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면 또 두근두근 문예부를 플레이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게임 연령 등급을 인지하고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노출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위에 동의합니다를 클릭까지 해야 또 넘어가요. 끝난 줄 알았겠지만 한 번 더 이 게임은 어린이나 심약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야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 제작사는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건가요? 게임이 당연히 되게 유명한 게임이고 하니까 저희가 알만한 게임 유튜버들은 다 한 번씩 했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이거 보려고 하면 한번 경고 메시지 확인하고 나이 인증 체크하고 가야 돼요? 네, 좀 그렇게 됩니다. 뭐길래 이렇게 경고를 하나 싶죠. 두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좀 알았나? 알고 있었어요. 이거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별로 무섭진 않았고. 이런 거 왜 만들어요?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할 거야. 내 말이. 나도 물어보고 싶다. 게임은 핑크색을 주로 쓰는 되게 귀염귀염한 사랑스러운 이미지 컬러에다가 뭐 딱 시작하는 음악도 토끼 막 이러면서 되게 귀여워요. 되게 이런 경쾌한 음악이랑 되게 밝은 전형적인 미연식품 일러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 등굣길이고요. 저 멀리서
기다려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아이 한 명이 달려옵니다. 주인공의 옆집에 사는 사요리입니다. 사요리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 게임인데 캐릭터 이름은 네네. 그 또 배경은 일본이에요. 어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본 미연씨 엄청 많이 하고 자란 미국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덕이 만들었군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사유리랑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학교에도 늘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와서부터는 사유리가 아침에 자꾸 늦잠을 자요. 이날도 얘가 늦잠을 자가지고 주인공은 그냥 혼자 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뒤늦게 나온 사유리가 멀리서부터 시끄럽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거리에서 기다려줍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유리는 짧은 단발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는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캐릭터예요. 둘은 투닥투닥하면서 학교에 가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유리가 주인공에게 동아리를 정했냐고 물어봅니다. 주인공은 나 진짜 동아리에 관심 없고 그냥 아예 생각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유리가 주인공의 사회성을 되게 걱정해요. 그러면서 꼭 동아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실에 남아서 동아리 어디 가야 되지? 역시 나는 그냥 애니메이션 동아리 이런 데 들어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데 어느새 주인공 반에 들어온 사유리가 이제 슬쩍 주인공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사유리는 지금 다른 친구와 함께 문예부를 만들어서 문예부 부부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사유리가 어제 문예부 다른 부원들에게 오늘 꼭 새 부원을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 말을 믿은 다른 부원인 나츠키가 그러면은 그 새로운 부원을 위해 내가 컵케이크를 구워올게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안 데려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인공한테 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컵케이크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인공은 마지못해서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따라갔는데 이게 웬걸 이 문예부에 미소녀들만 모여있는 겁니다. 환영한다고 하는 까만 머리 소녀도 있고 남자애를 데려오다니 너 좀 분위기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좀 투덜거리는 분홍색 머리 소녀도 있고 또 주인공을 알아보는 듯 반갑게 인사하는 갈색 머리 소녀 거기에 사유리까지 더해서 문예부는 이렇게 4명이에요. 사유리가 한 명씩 소개를 해주는데 먼저 처음에 주인공을 되게 반갑게 맞아줬던 까만 머리 소녀는 성숙한 느낌, 차분한 느낌의 여학생으로 이름은 유리이고요. 사유리 말에 따르면 부원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던 소녀는 컵케이크를 구워온 장본인인데 되게 까칠한 성격인 것 같아요. 엄청 그 말도 되게 날카롭게 하고 좀 투덜거리고 이름은 나츠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했던 소녀는 1학년 때 주인공과 같은 반인 모니카라는 아이인데 똑똑하고 예쁘고 운동도 잘해서 되게 인기 만점이었단 말이에요. 주인공은 좀 말도 걸기 힘들 정도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소녀였는데 알고 보니 이 모니카가 문예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니카는 문예부 부장입니다. 연애시뮬답게 되게 여러 캐릭터들이 있죠. 네. 소꿉친구 캐릭터, 리더 재질 캐릭터, 또 성숙한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이렇게 이 4명이 다 모두 문예부에 되게 진심이에요. 근데 취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유리는 되게 복잡한 세계관의 소설 같은 걸 좋아하고 요즘에는 공포 쪽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츠키는 되게 막 질색하면서 나는 공포물 같은 것도 싫어 막 이러고 근데 눈치를 보아하니까 약간 주인공처럼 만화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츠키가 시를 쓰기도 하나 봐요. 문예부에 시를 썼던 종이를 두고 가가지고 그걸 모니카가 읽어봤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시를 남한테 보여주냐 마냐 막 그러다가 모니카가 좋은 생각이 있다. 우리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시를 하나씩 써오고 매일 그 시를 서로에게 보여주자. 피드백을 받자. 새 부원도 왔으니까 새로운 활동도 필요할 것 같다. 막 이래요. 사유리는 되게 좋아하고 다른 부원들은 내가 쓴 글을 남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서 조금 망설이는 중에 주인공이 되게 곤란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가입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따라온 거거든요. 컵케이크 먹으러 온 건데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기 입부 확정하고 온 거 아니라 뭐 다른 동아리들도 좀 둘러볼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소녀들이 너무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알았어, 그냥 문예부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주인공도 문예부원이 되고요. 이제 밤마다 갑자기 시를 써야 돼요. 다음날 가져갈 시를 써야 되는데 이제 화면에 딱 노트가 펼쳐지거든요. 그럼 화면 오른쪽 페이지에 10개의 단어가 떠 있어요. 근데 뭐 무지개, 분홍색, 사탕, 점프 막 이런 되게 귀엽고 밝은 이미지의 단어도 있고 뭐 먹구름, 우울한 이런 어두운 느낌의 단어들도 섞여 있는데 그 10개 중에 원하는 단어를 고르면 또 새로운 단어 10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계속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로 시가 딱 뜨나요? 근데 시가 지어진 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요? 이 왼쪽 편에 사요리랑 나츠키, 유리 이 세 사람의 엄청 귀여운 SD 캐릭터, 이등신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클릭하면, 그러니까 단어를 고르면 셋 중에 한 명의 캐릭터가 이렇게 뽀짝뽀짝하면서 점프를 합니다. 걔네들이 좋아하는 소재야. 그래서 사요리랑 나츠키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사요리는 주로 좀 감정을 표현한 단어들, 그리고 되게 귀여운 단어들은 나츠키, 또 몽환적이거나 좀 어두운 느낌의 단어들은 유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공략하고 싶은 대상 위주로 단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문예부에 가면 그 전날 시를 쓸 때 고른 단어들에 따라서 사요리나 나츠키, 유리 셋 중에 한 명과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벤트를 보고 나면 이후에 시를 바꿔 읽기 시작하는데 누구랑 할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써온 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데 좀 날카로운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리가 되게 좋아할 법한 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작문법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누고 또 그 캐릭터가 써온 시를 읽을 수도 있죠. 그 시들은 이제 진짜 시거든요. 그러면 되게 그 캐릭터 성격이 드러나고 하지만 그 시에 약간 그 캐릭터들의 비밀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복선이 됩니다. 초록님은 평소에 원래 시집 좀 읽으시잖아요. 네, 요새는 안 읽지만 한때 좀 그래도 많이 읽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시집도 보고 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안 읽거든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이제 각자 자기 스타일로 쓴 시들을 보는데 이게 뭐 작가가 쓴 게 아니지, 시나리오 작가도 작가는 작가겠지. 여튼 오랜만에 시를 보니까 그 약간 재미가 있어요. 시 읽는 재미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주인공 위주로 먼저 바꿔 읽는 게 끝나고 부원들끼리도 바꿔 읽겠죠. 근데 나츠키랑 유리가 서로 바꿔 읽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서로 취향이 너무 다른가요? 아까 취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책 읽는 취향만 다른 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취향도 되게 다릅니다. 유리는 되게 복잡하게 좀 그 상징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글을 어렵게 쓰는 편이고 나츠키는 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읽는 사람이 바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츠키가 약간 까칠하다고 했잖아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직설적이고. 네. 근데 그 유리도 만만치 않아. 유리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츠키랑 유리가 좀 이제 싸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둘 중에 한 명의 편을 들 수도 있고 좀 곤란하다 싶으면 그냥 사요리한테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사실 전에는 사요리가 문예부하고 주인공은 동아리 활동을 안 했으니까 하교하는 시간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따로 집에 갔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같으니까 둘이 같이 집에 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사요리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서 주인공도 좋아하고 사요리도 너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하교하고 그 다음날도 비슷합니다. 전날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에 따라서 특정 캐릭터와 따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시를 바꿔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첫날에도 모니카가 뭐 장문 팁이라고 하면서 뭐 단어를 이렇게 써봐 막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장문 팁 이러면서 가끔씩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꼭 게임을 저장하는 걸 잊지 마. 라는 대사를 합니다. 뭐지? 무섭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하면서 되게 어색하게 넘어가요. 이상한 부분이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써온 시가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을 좀 공략하는 것처럼 되겠죠. 네. 그럼 그걸 읽다가 나중에 너 이거 뭐 누구를 위해서 쓴 시구나 이렇게 눈치를 챈 다음에 너 혹시 찾아본 거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뉘앙스가 너 공략 검색해본 거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뭘 찾아봐 하고 하면 또 되게 약간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모니카의 찜찜한 대사들이 나올 때쯤에 이제 축제 준비 이슈가 생깁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축제날이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별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모니카가 갑자기 문예부에서도 낭송회를 하자고 해요. 새로운 부원들도 모으고 할 겸 축제 참여를 하자는 거죠. 처음에 나츠키랑 유리는 되게 반대하지만 사유리랑 모니카가 둘이 이미 좀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고 주인공도 결국 거들면서 본인들이 직접 쓴 시를 하나씩 골라서 낭송회를 하기로 합니다. 이날도 동아리 활동 마치고 사유리랑 집에 가는데 사유리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어요. 좀 걱정돼서 말을 걸어보는데 사유리가 머뭇거리다가 물어봅니다. 너 혹시 다른 애가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나랑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선택지 뜹니다. 앞으로도 너랑 집에 간다. 걔랑 집에 간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날 또 동아리실 갔는데 사유리가 오늘도 그냥 좀 조용하게 교실 구석에서 멍 때리고 있어요. 주인공이 부장인 모니카에게 가서 사유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는데 모니카가 아무래도 너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가 문예부에 들어온 후에 사유리가 훨씬 밝아졌었다. 아마도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이 아니 근데 사유리는 원래 밝은 성격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모니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 참 재밌다. 너가 사유리의 밝은 면만 봤다는 거 말이야. 사유리가 네 주변에 있을 때만 그랬던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곧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유리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사유리에게 갑니다.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여느 때와 같이 시를 바꿔보는 시간이 됐는데 사유리가 오늘은 좀 혼자 가고 싶다고 먼저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사유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문예부원들 다 모여서 축제 준비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역할이 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 중에 누군가를 돕기로 해요. 선택지인가요? 네, 선택지가 뜨는데 이게 막 셋이 다 모니카, 나츠키, 유리 세 명이 다 자기를 도와야 된다고 엄청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모니카는 이미 사유리가 모니카를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모니카를 선택해도 주변 애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안 되고 결국 나츠키나 유리 둘 중에 한 명을 돕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그냥 나츠키로 선택했다고 할게요. 이제 이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면 이날이 이제 축제 준비 위해서 나츠키가 주인공의 집으로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자꾸 이제 금요일에 사유리가 혼자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엄청 신경 쓰이니까 아직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았고 해서 사유리네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사유리를 만났는데 애가 기운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주인공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자기는 되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자기가 왜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아침마다 늦겠냐.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침대에서 나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를 바랬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말도 해요. 주인공은
정말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잖아요. 그런 사유리에게 이런 자기가 몰랐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유리가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어필하고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축제 날에도 꼭 함께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약속 시간 돼서 집으로 갑니다. 사유리가 신경 쓰이지만 어쨌거나 축제 준비해야 되니까요. 나츠키는 컵케이크를 굽기로 해서 이제 컵케이크 굴 재료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단둘이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사복 입고 만나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둘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좀 설레기도 하겠죠. 그 사이에 이벤트도 있었을 거고 이제 준비할 거 다 해가지고 집 밖에서 나츠키를 배웅하려고 하는데 나츠키가 약간 고백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근처에 서 있던 사유리를 발견하고 그냥 황급히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주인공이? 아니 나츠키. 나츠키가? 네. 나츠키가 황급히 인사를 하고 떠나버려요. 네. 사유리는 집에 있다가 결국 나츠키랑 주인공이 둘이 같이 있다는 게 신경 쓰여서 보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고 막상 둘이 있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자기 자신이 싫고 막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막 달래주는 주인공한테 사유리가 결국 주인공을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을 하고요. 이때 주인공이 마음을 받아줄지 아니면 그냥 친구로 둘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캐릭터를 공략하든 반드시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네. 사유리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선택지에 따라서 이제 이 순간의 상황이 좀 바뀌고요. 어쨌거나 다음날 월요일이 되고 축제날이잖아요. 주인공이 사유리랑 같이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유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깨우러 갈까도 생각하지만 그거 좀 오버한 것 같아서 가서 빨리 축제 준비도 해야 되니까 주인공이 그냥 학교를 갑니다. 동아리실에는 모니카만 와 있는데 모니카가 사유리 없이 혼자 온 주인공을 보고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제 저녁 늦게 사유리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 사이에 사유리가 모니카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얘 어떻게 알고 있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모니카한테 너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니카가 아마 네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걸? 되게 섬뜩함을 느끼죠. 그리고 모니카가 오늘 사람들에게 나눠줄 팸플릿이라고 보여주는데 거기 부원들이 낭송하기로 한 시도 실려 있거든요. 근데 사유리의 시가 너무 이상해요. 내용도 이상하고 평소 사유리가 슬프한 시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나가, 내 머릿속에서 나가 이 말만 계속 완전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반복되어서 써 있습니다. 갑자기 막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주인공은 지금 당장 사유리에게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시를 뛰쳐나가서 달려가는데 그런 주인공 등 뒤로 모니카는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이런 대사를 날리고요. 사유리의 집으로 가면서 주인공이 막 엄청 후회해요. 아침에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얘는 아침마다 날 그렇게 챙겨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지만 그 사유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사유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전개죠. 밝은 미연 씨였는데 별다른 정보 없이 게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충격받았을 거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서 그냥 좀 무난하게 보는데 이때 갑자기 막 화면이 깨지더니 왼쪽 상단에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게임 스크립트 -ch5.rpy 파일 라인 307 자세한 내용은 traceback.txt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 트레이스백이 뭐냐면 프로그램에 오류 생겼을 때 어디서 에러 생긴 건지 그 역추적해가지고 로그 남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순간에 우리는 파일을 열어봐야겠죠. 일단 게임 막 폴더 찾아가가지고 진짜 traceback.txt 파일이 있어요. 열어보면 이게 뭐 로그가 좀 남아있는데 그 밑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고칠 수 있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사유리를 삭제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걸?
애초에 이걸 어렵게 만든 건 걔니까 라고 써져 있습니다. 파일명이요? 파일 안에 파일 텍스트 안에. 파일 안에 네네.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면 주인공이 이제 막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멘탈이 완전 나가 있죠. 그리고 그 상태로 게임이 끝납니다. 그게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배드 엔딩 본 거죠. 네. 그러면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원래 메뉴 화면에 문예부 부원 4명이 이렇게 딱딱 보이는데 지금은 사요리 이미지 쪽이 막 엄청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한 명씩 사라지나? 글쎄요. 그래서 다시 새 게임을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본래 처음에 주인공이 등굣길에 딱 사유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유리의 이름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뭐 나의 소꿉친구 사유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 사유리 이름 부분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건 인지한 상태예요? 주인공이? 모르죠. 자막에서 사유리가 깨져서 나오다가 그 프로그램이 렉 걸려서 다운되기 직전에 막 뜨드드드 막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상태로 되더니 갑자기 게임이 다시 맨 처음 딱 시작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어요. 주인공의 독백이 난 항상 혼자 등교있고 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동아리라도 들어야 하나? 이렇게 설정 자체가 완전 바뀐 거죠. 그리고 원래는 수업 마친 후에 사유리가 와서 문예부에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사유리 대신 모니카가 등장합니다. 모니카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건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문예부 이야기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부원이 몇 명이냐는 주인공의 질문에 모니카는 아직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2회차는 사유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계인 거죠. 중간중간에 막 그래픽이 살짝 깨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상한 이미지가 뜨기도 하고 되게 전반적으로 어그러진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어찌저찌 1회차 때랑 좀 크게 다를 바 없이 미연씨처럼 진행이 되지만 캐릭터들이 점점 이상해져요. 정확히는 나츠키랑 유리가 이상해지는 건데 일단 말이 엄청 거칠어집니다. 막 욕도 막 하고 서로 엄청 비방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리가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얀데레물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리가 딱 그 얀데 정신 나간 캐릭터가 되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말하고 싶지 않다. 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 기괴해진 2회차에서는 뭐 어떤 시를 짓느냐 어떤 루트냐에 상관없이 결국 유리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이제 혹시 좀 이 게임이 대충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사유리가 왜 죽었는지 왜 게임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렸는지 유리가 왜 이상해지는지 누가 문제겠습니까? 모니카요. 그렇죠. 모니카가 문제죠. 제가 이 게임을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유명한 작품이에요. 클럽 하면 되게 쉽게 떠오르는 게임이지만 저는 이 놀고놀의 컨텐츠 선정에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뭐 좀 너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19금이거나 뭐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는 지양하는 쪽으로 디스트릭트 9도 했어. 아니, 그거는 그래도 뭔가 인간미 아니 기계미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쪽인데 근데 이 게임이 너무 거기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거 찾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거 막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기로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데 녹음 또 일주일 미뤄져가지고 또 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결국 이거 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들고 왔는데 들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오피스 편에서 스탠리 패러블이라는 게임을 먼저 소개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메타픽션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되게 비슷하면서도 결이 상당히 다른데 스탠리 패러블도 메타픽션적인 요소들이 게임 속에 되게 다양하게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스탠리 패러블이 나레이션이나 대사를 주로 이용하고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플레이어를 농락하는 쪽이었다면
두근두근 문예부는 좀 더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제어합니다. 사유리가 사라진 2회차부터는요. 선택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축제 준비를 할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잖아요. 나츠키, 유리, 모니카 순으로 선택지가 떠 있는데 마우스가 치마 들어가요? 나츠키나 유리가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모니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약간 2회차부터는 게임적인 요소보다는 약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기만 하는 거야? 뭐 선택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그 내 선택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뭐 1회차에서는 나츠키가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막 나츠키의 얼굴이 엄청 기괴하게 나온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대사도 읽을 수 없게 나와요.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때 예 아니요 떠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하나만 떠서 얘를 클릭하지 않으면 아예 게임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는 기본 메뉴들 있죠. 블로그 저장하기 이것도 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게임하면서 점점 무력해지고 결국 좀 모니카에게 지배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양치님이 근황 토크에서 가볍게 소개해 주셨던 드라마 있었어요. 주인공이 자기가 웹툰 속의 조연이라는 걸 깨닫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 알아요. 저 봤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데 어느 날 내가 이 연애 시뮬 게임 속 캐릭터 중에 한 명임을 깨닫습니다. 그게 모니카겠죠? 모니카가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엔딩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좌절에 있던 중에 자기가 게임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쟁자들의 대사나 선택지를 바꿔보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종국에는 다른 캐릭터들의 파일 자체를 막 삭제해버리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모니카가 약간 공략 대상이라기보다는 진행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 시 쓸 때 공략하고 싶은 대상에 맞춰서 단어들 고르잖아요. 근데 그때 그 화면에 모니카 캐릭터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모니카는 안 나오지? 근데 저도 그 처음에 플레이할 때 모니카가 없다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그냥 그 3명 중에 뭐 고르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중반쯤에 모니카가 뭐 좀 막 알고 있는 것 같다. 얘가 이 게임 속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구나 하고 눈치채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의 전말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유리까지 죽고 나중에 이제 그 현장에 온 모니카가 이렇게까지 스토리가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그 즉시 화면에 콘솔 띄워가지고 나츠키랑 유리 파일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리고 게임이 다시 시작되면 이제는 그냥 모니카뿐입니다. 모니카랑 이렇게 단둘이 마주보고 딱 앉아서 이제 모니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이 게임이 분위기가 딱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되게 평범한 미연시물, 되게 밝고 명랑한 분위기였다가 중간에 이제 사유리가 죽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좀 공포스럽고 되게 괴기스러워집니다. 그 막 휘몰아치는 혼돈의 카오스가 진행되고 이 본격 호러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니카만 남아서 모니카가 이제 나에게 말을 거는데 그때는 엄청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되게 쓸쓸한 느낌이 돼요. 이때 모니카가 진짜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게임 속 캐릭터에게 약간의 연민이 느껴지는데 이게 뭐 약간 제작자의 의도대로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너무 갔어. 그 유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인물이 자살하거나 그런 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소설이든 드라마든 뭐든 되게 자주 나오는 거고 제가 소개했던 게임 반교에서도 주인공이 뭐 학교 강당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이 사유리의 자살이나 뭐 유리의 죽음이 스토리상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자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불쾌함이 느껴지고 자살이나 자해하는 장면 이런 게 저는 별로 충격 안 받긴 했는데 그냥 불쾌한 정도였는데 후기들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되게 문제 삼는 게
이게 우울증이 있거나 뭐 자해 또 자살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신작 게임 중에 하나는 심지어 막 지하 감옥에서 수녀랑 의사가 사람을 잡아다 고문을 하는 게임이래. 진짜 이런 게임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게임들은 애당초 안 맞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무료고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되게 밝고 귀여운 뭐 되게 가벼운 미연시 외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앞부분에서 경고성 멘트를 하더라도 호기심에 그냥 넘어가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스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로맨스, 귀여운 이런 키워드들 막 사람들이 등록해 놓기도 하고 그 리뷰에도 되게 좋은 미연시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낚시성 리뷰를 쓰기도 하고요. 좀 문제가 있죠. 제4의 벽이 깨지는 느낌은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뒤통수 맞는 느낌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른 여타의 게임들처럼 이 게임도 처음에 주인공, 그러니까 내 이름을 입력하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약콩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캐릭터들이 모두 약콩아 약콩아 막 부르면서 되게 게임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반부에 이제 모니카 혼자 남아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모니카가 김땡땡 이게 네 본명이니? 이 대사를 딱 치는데 김땡땡이 내 남편 본명이거든. 와우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에 나도 순간적으로 컴퓨터 설정에 접근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네. 어드민이나 유저 1으로 설정을 해놨으면 덜 놀랐을 텐데 우리 윈도우에서 그 한번 계정 선택하잖아요. 들어갈 때 그거 이름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남편이 마침 자기 본명대로 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편 컴퓨터로 하다가 그 화면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니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되게 놀라던데 개발자 의도한 바에 딱 걸려든 거죠. 그리고 이제 모니카가 이렇게 막 다 진실을 밝히고부터는 게임 속에 다른 건 전혀 없고 모니카만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메뉴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불러오기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해도 이제 불러오기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메인 메뉴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게임 끄잖아요. 끄고 다시 켜면 바로 그 모니카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가 이렇게 날 기다리고 있다가 게임 끄지 말아라. 너 게임 끄면 그 사이에 나 되게 악몽을 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게임은 이대로 끝난 걸까요? 사실은 아직 진짜 엔딩이 남아 있습니다. 모니카가 캐릭터 폴더에서 다른 캐릭터들 막 싹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폴더에 가면 모니카 파일만 남아있거든요. 모니카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재실행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예부 4명 중에 이제 모니카가 빠진 3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부장인 모니카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부부장이었던 사유리가 부장 역할로 등장을 하고 이제부터는 애들이 다 자기의 좀 정상적인 캐릭터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해피엔딩을 볼 수가 있는데 사유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장이 되면 그런가 봐. 그래서 그때 사유리는 되게 고맙다고 우리의 세계를 구해줘서 고맙고 가끔 놀러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게임이 갑자기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지만 뭐 입소문 타서 엄청 인기 얻었고요. 2021년 7월에 몇 가지 컨텐츠를 확장해서 유료로 발매가 됩니다. 스팀 가격이 15,000원이고 뭐 스위치 버전, 뭐 플스 버전 다 있는데 이 유료 버전이 최근에 판매량 100만 장을 넘겼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추가된 게 너무 좀 형편없어서 이거 돈 주고 구매했던 사람들이 약간 그 안 좋은 리뷰 좀 많이 쓰는데 사이드 스토리, 그 캐릭터들 각각의 사이드 스토리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메인 게임 자체에서는 특별히 추가된 게 없고 그냥 그 원래 옛날 미연씨 같은 거는 뭐 특정 조건 만족하면 일러스트 장면 모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추가된 겁니다. 이 게임하고 뭐 멘탈 깨졌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전개가 충격적이어서 멘탈이 깨지진 않았고 게임에서의 윤리
미연 씨라는 장르의 문제점 막 이런 거 생각하느라 멘탈이 좀 깨졌는데 플레이하면서 사실 재미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제가 그 악명 높은 장면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언제 나오지? 궁금하긴 한데 알고 싶지 않은 제가 찾아봤어요. 뭐고? 그냥 이거 잘라? 아니요, 그냥 사람들의 리뷰가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그 사유리가 자살한 장면이 딱 나오는 게 그게 엄청 충격적인 거고 그래서 사유리 집에 먼저 한번 찾아가잖아요. 일요일 날. 네. 그때 방문 열 때도 졸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죽어있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몰입이 좀 안 된 게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팟캐 준비하느라고 재플레이를 하니까 아니 초반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평범한 미연 씨 부분 있잖아요. 문예부답게 막 글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시를 쓸 때 단어를 고르고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나쁘지 않게 다가와서 너무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살짝만 비튼 메타픽션 미연 씨였으면 어땠을까 되게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게임이라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좀 남성향 시각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그런 메타픽션 같은 게 많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특히 웹소나 뭐 웹툰이나 게임 속 들어가고 책 속 들어가고 혹은 자기가 뭐 책 캐릭터라는 거 깨닫고 게임 캐릭터라는 거 깨닫고 이런 게 정말 많은데 여성향 쪽에서는 하나같이 뭐 자기가 뭐 공략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공략해야 된다던가 NPC라던가 했을 때 하나같이 다 도망치거든요. 거기에서 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니카가 자기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남자랑 연관 짓게 하려고. 그래서 여성향 시각과 남성향 시각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일 큰 문제점이죠. 이게 문제점은 1부터 끝까지 그 남성향, 남성의 시각으로 봤다는 게 특히 중간에 이제 2회차에서 모니카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거라고 해도 그 나츠키나 유리의 캐릭터가 그 캐붕이 오고 뭐 이상해지는 과정 자체가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얀데레 그런 되게 왜곡된 세로 왜곡 그러니까 이중 왜곡이지 왜곡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돼서 그 부분이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지금도 진짜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더 뭔가 완벽해질 수 있는 그건 물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입장이긴 하지만 좀 더 불쾌함 없이 완벽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됐고 그래서 개발자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걸 듣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내가 엔딩을 엔딩까지 담아있는데 하지는 않아도 저처럼 뭐가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걸까?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검색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괜히 떡밥을 던졌나? 근데 들으면서 저 사실 조금 울렁울렁거렸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막 이 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상태 때문인 건지 지금 상태가 그래서인지 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특별한 연령 제한이 없이 풀려 있다는 거. 사실 나 중고등학교 때 되게 19금 컨텐츠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게 막 잔인한 것들. 왜냐면 영화 세븐 이런 것도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스스로 되게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 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꼰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막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는 내가 꼰대 같아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약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청소년들을 과소평가하는 건지 뒤늦게 생각했는데 생각났는데 여성향 미연 씨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근데 저 궁금해요. 금색의 고르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유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금색이 뭐야? 금색의 고르다라고 금색의 고르다? 음악학교인지 예고 같은 걸 입학을 했는지 아니면 걔가 학교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공략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게임 중에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표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바이올린 장인이 되고 끝났어요. 연애네. 연애 못하고. 약간 그 프린세스 메이커에서도 약간 그런 엔딩들 많잖아요. 아무도 공략하지 못하고 바이올린만 피나게 연습하다가 끝났습니다. 저 지금 검색해서 이미지 봤는데 얘네 눈 다 왜 이래요?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려. 엄청 옛날 스타일 그 이미지네요. 옛날 게임이고 네. 여튼 그 놀고놀이 되게 지금 몇 년째, 저희 한 5년째 됐나요? 2018년부터 했으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 했는데 가장 들고 올 때 고민이 많이 됐었던 콘텐츠였고 부디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불쾌하시지 않았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57화 서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책 더 셜리 클럽 이야기가 계속됩니다.